보건복지부는 최근 남미 지역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책회의 결과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선포된 것과 관련하여 금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는 없고 현재는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경보 수준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위한 방역 조치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과 임신부 그리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세분화된 행동수칙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행동수칙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2월 3일 국무조정실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서 부처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입이나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하고의 빈번한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감염돼서 국내에 입국 후에 발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동남아 쪽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에는 그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 전파될 가능성입니다. 감염자가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국내 모기에 의해서 국내 자체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기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전파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 여름철에 모기 활동 시기에는 유입 환자로부터 국내 전파가 가능하나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의 경우에는 서식처가 좀 제한되어 있고 또 전체 모기 중에서 이 흰줄 순모기가 차지하는 개체 밀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흰줄 순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댕기열인 경우에는 최근 동남아에서 댕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환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0케이스 정도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댕기열의 경우에도 아직은 100% 다 해외 유입 사례이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사람, 모기, 사람 간 전파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모기에 대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힌 흰줄 순모기에 대한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댕기열 바이러스나 아니면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이집트 순모기가 발견된 사례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이 되더라도 사람, 모기, 사람 간의 그런 전파는 가능하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속적인 그런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의 기후 환경이 겨울철에는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모기, 성충은 겨울에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성충 모기가 다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람, 모기, 사람 간의 전파 사이클이 일단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국내에서의 유행을 통한 토착화에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매개 모기가 계속 밀도나 이런 부분이 변화할 수 있고 또 환자 유입이 많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국내의 어떤 발생 자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개 모기와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전문가들께서 논의하신 우리나라에서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위험도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 저희가 보도 자료를 드린 것처럼 저희 그 보건복지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1월 29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그리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수행을 하고 이미 관리 지침이 마련이 돼서 지자체와 의료기관으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진단을 하기 위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이 검사법을 정립을 시켜서 혈청으로부터 그 유전자 검출하는 RT-PCR 방법으로 확진 검사하는 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은 그 의심 환자가 신고가 되고 검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지카 바이러스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모기로 매개가 되고 있고 임상 증상이 유사한 댕기열 그리고 치kun구니아 그리고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그런 간별 진단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발열 또는 발진이 있으면서 근육통, 결막염 같은 그런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단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공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그 수요가 증가할 거에 대비해서 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까지를 검사하는 그런 체계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개체 감시및 방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좀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국내 모기 대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현재는 댕기나 치kun구니아 같은 검사를 했는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도 확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행 지역에서 입항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매개 모기 여부를 감시를 하고 필요시에는 소독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의 각종 검역구역 내에서의 모기 감시와 모기 방제를 시행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국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발생국가에 대한 출국자 대상으로 해서 이 지카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서 SMS 전송, 예방수칙에 대한 리플릿 배포, 각종 다양한 안내방송을 통해서 그 예방수칙, 특히 모기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귀국 후에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더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국 입국자가 입국 시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역학조사를 시행을 해서 필요시에 확진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부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발생국 대상 그 여행을 연기하도록 이미 공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공동으로 임신부에 대한 교육 홍보 자료를 개발을 하고 분만 의료기관을 통해서 리플렛에 대한 제공과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임신부 관련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지역에서 노출된 임신부에 대해서는 조기에 검사를 실시를 하고 태아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하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속적인 국민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소통 자문단을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남미 등 해외 환자 발생 현황과 소두증 또 길렌바레 증후군 관련된 조사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별 행동 수칙입니다. 일반 국민 행동 수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전에는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또한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시고 모기 퇴치 제품이나 밝은 색의 긴팔 옷을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가셔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를 이용을 하시고 야외 외출 시에는 밝은색 긴팔 상의 긴 바지를 착용하도록 공고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모기 퇴치 제품을 주의사항을 확인 후에 사용할 것을 공고합니다. 여행 후에는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귀국 후에는 한 달간은 헌혈을 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한 달간은 그 성접촉을 제한하는 것을 공고를 드리고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나머지 그 행동 수칙은 그 배포해 드린 그런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소속과 성명해 주시고 혹시 가장 왼편에 계신 분이 사실 지금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오셨는데 감염내과 송 교수님 맞으시죠? 네. 좀 나가셔야 돼가지고 혹시 먼저 질문할 거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면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실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해서요. 그래서 저희 감염내과의 우리 그 연세대학교 송영규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의 우리 황흥수 교수님 바이러스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먼저 조금 그거에 해당하는 질문을 좀 먼저 받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충분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임상적인 내용과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향신문 남지원이고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소두증에 걸릴 염려가 없는지 혹시 이런 케이스가 보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카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소두증과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케이스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외의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아마 그 소두증 관련된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산부인과 교수님이 나오 계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산부인과 권장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임신하기 전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그 후에 임신을 한 경우에 소두증의 위험률이 없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론상으로는 지카 바이러스를 앓고 그러니까 혈중에 바이러스가 돌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경우에 그게 태아로의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위험률이 증가하지 않다라고 대답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길랑바레 증후군의 빈도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지카 바이러스와 길랑바레 증후군 간의 그 직접적인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빈도나 이에 대한 그 통계 자료나 논문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현재 그 해당 지역에서 그런 길랑바레 증후군이 같이 빈도가 이제 발생 빈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가능성만 제시된 상태에서 정확한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두증의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통계가 좀 보고된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좀 언론에서는 최근 자료들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된 거는 그 브라질에서 신고된 신생아 소두증인 경우에 이제 한 4,000 케이스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한 500 케이스 정도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 한 230건 정도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소두증 발생이 15배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관성이 100% 있다라고 확인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사가 WHO하고 같이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인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14년 대비 15년에 일부 지역, 특히 지카 바이러스가 많이 보고되는 그런 지역에서의 길랑바레 증후군의 환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한 18.7%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두증은 15배인데 이 길랑바레는 18.7% 정도 증가한 걸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질문하시죠.
네, 조선일보 이지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 길랑바레 증후군도 지카 바이러스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건지, 소두증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지카 바이러스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좀 알려주시고, 그 정은경 본부장님께,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인과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정상인에 있어서는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하는 예는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WHO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PHEIC를 어제 선언을 했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길리앙바레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미 지카 바이러스가 알려지기 전에도 그 사례들이 신경과 진료에서 임상적으로 실제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일으킨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생 빈도와 요 길리앙바레 증후군의 빈도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례적으로 그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언을 하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발표를 또 빨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급하게 이런 그 기자 설명회를 브리핑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검토한 이 상황에 대한 상황 평가는 이게 소두증이나 길렌바레 증후군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을 합병증을 보이는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기 매개체가 흰줄, 이집트 순모기도 있고 흰줄 순모기도 있고 이런 모기 매개체의 지리적인 분포가 굉장히 넓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규 발생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같은 신규 발생 지역은 한 번도 돌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 인구가 없어서 이제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그 다음에 백신이나 특이한 치료제가 없고 또 진단법 자체가 신속진단법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과 그다음에 엘니뇨 같은 그런 기후변화로 지금 이집트 순모기가 분포하는 그 부위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기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좀 조기에 이런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마디만 첨언을 한다면 오늘 그 위기평가 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정진혁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직접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혜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마가렛 창 사무총장의 발표문 원문을 보시면 이머전시 커미티에 오늘 18명이 참석을 했는데 전 세계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표현 자체가 어그리, 동의를 했다. 뭐에 동의를 했냐? 지카 바이러스의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소두증 발생과 코잘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롱이 다들 동의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한테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를 건의를 했습니다. 마가렛 창은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여서 디클러레이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세계보건기구의 결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인과관계가 거의 강하게 있다. 다만 추가로 더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내용이 마가렛 창의 연설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먼저 하시고. 네, 동아일보 이정훈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이번이 4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선포가 되면 구체적으로 각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 비상사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발병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들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봐도 이렇게 정확히 모르시거나 연구된 내용이 없는데 그럼 앞으로 CDC나 WHO와는 무슨 이렇게 연구 자료 같은 걸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부가 대답을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상 아시다시피 폴리오, 제일 먼저는 신종플루, 폴리오, 에볼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국제보건규칙 2005에 따라서 레코멘드를 하면 WHO가 해야 될 것조차도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보시면 그 이머전시 커미티를 통해서 추가로 레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각국이 취해야 될 조치입니다. 감염병의 전파 경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는 감시 체계와 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만전을 기하고 특히 벡터, 즉 이 경우에는 매개 모기에 대한 구제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레코멘데이션이 에볼라 때도 에볼라에 맞는 레코멘데이션이 나옵니다. 이게 단기, 중기적으로 이제 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보도자료의 6페이지의 부침 일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상세한 그 WHO의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배경은 말씀을 드렸고 왜 이거를 선언을 했는지에 대한 그 WHO의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발표문을 내시면서 공고했던 주요 내용들은 지카 바이러스 발생이나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소두증하고 길렌바르 증후군 같은 그런 신경학적인 장애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를 해라라고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고는 이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확보를 하고 또 대중과의 위험 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강화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여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모기에 대한 매개체 관리와 개인이 보호하기 위한 모기로부터의 회피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전략들이 필요하고 특히 임신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유행 지역에 대한 여행이나 무역, 교역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 하고 대신에 그 유행 지역에 대한 여행객들에게는 최신 정보를 제공을 하고 모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와 장기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의심 환자에 대한 환자 신고 감시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WHO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대략적인 그런 감시 체계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뒤에 아까 MBC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임신 중에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지카 바이러스를 앓은 후에 그다음에 임신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혈중에 바이러스가 없으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지카 바이러스를 앓고 난 이후 얼마 만에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지 그게 연구가 돼 있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카 바이러스랑 관련이 없더라도 국내 혹시 소두증 환자가 있는지 그러면은 그 원인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두증부터 먼저. 그 소두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내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외국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소두증 발병 빈도는 10,000명당 1명 정도 내지는 10,000명당 1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유전학적인 문제,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질환, 아니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일단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카 바이러스 이외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존 바이러스, 톡소플라즈마나 아니면 바이러스,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지영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 혈중에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제 지속되는지 관련해서 지금 브라질 자료를 보면은 보통 그 혈액 중에 바이러스는 일주일 정도 가는 걸로 돼 있고 그 조금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최대한 한 2주 정도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답변 다 되셨나요? 추가로? 예. 먼저 하시. 네. 예. 이 기자님.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인데요. 그 캐나다에서는 헌혈을 12개월 지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국내는 지금 1개월 일상적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1개월간 금지하도록 하는 걸 적용하고 있는데 조금 좀 기간이 짧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질문은 인도네시아가 어제 발견이 됐는데 국내 목재 수입이나 이런 쪽으로 유충 유입의 가능성 이런 게 제기되고 있는데 목재나 이런 쪽에 유충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질본이나 아니면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혈액 헌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 기준이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카 바이러스 자체가 아직은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바이러스 혈중이 한 1주 내지는 2주 정도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한 달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CDC 같은 경우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4일 정도로 하고 있고 이미 감염된 환자인 경우에는 한 28일 정도 헌혈을 못하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일단 한 달로 기준을 정했고 그거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근거들이 나오면 그거는 언제든지 저희가 보완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혈액원의 헌혈의 집에 다 이렇게 유행 지역에 대한 공지를 하고 또 문진할 때 확인하는 걸로 혈액 안전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재 유충에 대해서는 저도 실은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전문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뒤에 아까 손 드신 분, 예, 한국일 먼저 하시고. 네, 한국일보 최지선인데요. 여기 보면 흰줄 순모기의 국내 서식처가 제한돼 있고 개체 밀도가 낮아서 국내 전파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따로 여쭤보니까 전국적으로 숲이 있는 곳에는 서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4월까지는 이제 모기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제 낮다라는 거는 모기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는 모기가 생기는데 저희 우리나라를 감시해 본 결과 한 7월에서 9월 그때가 이제 굉장히 많고 모기의 말처럼 순모기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물 웅덩이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자라고 또 그런 공원이나 숲 이런 데서 이제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낮에 주로 활동을 하는 모기여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기가 이거 흰줄 순모기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 예, 작은 빨간집 모기도 있고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이렇게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모기를 다 감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전체 모기 중에서 이 모기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분포에 대한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쪽에서 분포를 하긴 하는데 말씀드린 거는 환자를 모기가 물고 그 모기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물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모기 매개체 감시 사업을 통해서 잡힌 모기들 중에서 한 2 내지 3% 정도가 흰줄 순모기로 보통 나오고 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원래 이제 전국 모기 분포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앞당겨서 올해 중에 전국적인 분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 회의에서 많이 제안된 내용들 중에 이 아열대화 되는 거, 그래서 댕기열도 마찬가지고 지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모기에 대한 감시를 좀 더 체계화하고 강화하고 촘촘하게 하겠다라는 필요하다는 그런 대책이 제안이 돼서 전국 밀도 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을 올해 좀 당겨서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지금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포스트를 가지고 모기를 채집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채집 사이트도 늘리고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모기 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모기라는 거는 지카 바이러스만 매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내염,
말라리아, 뭐 댕기, 뭐 여러 가지 그 모기가 매개되는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그런 모기에 대한 방역을 좀 더 과학화시키고 좀 더 효율화시키는 그런 과학적인 방제 방법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런 그 모기 방제에 대한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자라는 게 이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저기 왼쪽 안 하신 동아일보 기자님 먼저 하시고. 예, 유근영입니다. 그 의심 환자 그 조치 사항에 보면 격리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수혈 또는 성관계로 인한 전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공항에서 의심 환자 발견되면 뭐 메르스처럼 강제 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능동 격리 혹은 뭐 수동 격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아무튼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뭐 약간 소극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그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모기 그 분포 있지 않습니까? 그 브리핑 끝나고 그 기자단에게 그 모기 분포 그 몇 %라는 거를 수치를 좀 정확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능한가요? 참고 자료에는 일부는 있는데 이따 저희가 모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뭐 격리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조치는 아마 추가로 말씀 주실 것 같고요. 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비슷한 계열의 댕기열이나 뭐 말라리아나 모기가 옮기는 그런 감염병들을 실제 환자를 지금 뭐 많이 보고 있지만 격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도 지금 격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댕기열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자체 발생이 아직까지 없는 그런 사례를 본다면은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 너무 우려할 만큼 이렇게 격리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이게 완전히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외국 자료나 이런 추세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유행 시기가 되는 여름 이전에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혹시 추가하실 말씀? 일단은 근거를 가지고 격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사한 게 댕기나 뭐 이런 부분인데 그 환자에 대한 격리는 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의심 환자나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의사항도 뒤에 있습니다만 헌혈이나 아니면은 성매개로 그러니까 성접촉으로 인한 그런 전파를 차단하는 거는 이제 환자 교육이나 이런 걸 충분히 시킬 예정이고요. 이제 모기로부터 회피하는 것들에 대한 수준이나 방법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자문단 회의에서도 의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 같은데 다 새로운 거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다는 점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구체적인 거는 다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질문 먼저 하십시오. JTBC의 이성훈 기자입니다. 마이크. 네. 의심 환자가 공항이나 이제 항만을 통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걸러내는지 방식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증상으로 나열이 된 게 발열, 발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런 증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같은 느낌이라든지 또 감기이면서도 뭐가 다른지 좀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임상 증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임상 증상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 때 오는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발열, 댕기열하고도 아주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피부 발진,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막 충혈, 그 다음에 근육통, 두통, 그거는 이제 열로 인해서 같이 올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험 지역에 해당 지역의 여행력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의 증상만 얘기한다면 그걸로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발생 지역에 여행한 그런 병력을 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의심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그 보도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의료계에 홍보한 진단 기준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환자를 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송영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역학적으로 그 환자가 발생하고 유행하는 그런 지역을 2주 안에 다녀와야 된다라는 노출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임상 증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의한 거는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도 이미 배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반성 발진 해서 이제 전신에 이렇게 발진이 있다라는 게 조금은 독특한 증상이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결막염도 흔한 증상은 아니어서 두통 중에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일단 임상적으로 의심을 좀 해봐라라는 건데 임상 증상이 아시다시피 지카는 80%가 무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할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그 소두증하고의 연관성 말고는 중증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성인에서는 이게 무슨 그 크게 우려할 정도의 그런 그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역학적인 부분과 임상적인 걸로 의심을 하고요. 진단을 위해서는 혈청을 이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R로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출을 해서 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역이라는 게 그 검역대를 통과하면서 환자를 찾는다라는 좁은 의미의 검역은 아니고요. 그 유행 지역에 나가는 그 출국자들에게 저희가 나가서 어떤 주의를 하시라라는 그런 것들을 외교부의 그 영사 콜을 통해서 문자를 안내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셔서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라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항공사나 뭐 공항 내의 어떤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국하실 때 이제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감염병을 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저희가 그 여행 지역을 확인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의심 환자가 있으면 검사 채취하고 환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공기에서의 모기 감시 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검역소 주변에 모기 감시와 방제, 모기 웅덩이에 이제 모기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역소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뭐 황열, 그다음에 댕기열 때문에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기자님 아까 질문하셨어요. 저 간단한 거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모기 밀도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네, 그 모기 감시하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모기를 잡는 트랩을 설치를 해서 모기를 잡아서 그 모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네. 10개 포스트에서만 했었고 예. 전국 그 검사는 2017년에 하려던 걸 올해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뭐 증상이 아주 특이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감염병과 유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확진도 결국 그 혈액으로 처취해서 바이러스 검사해야 되는 거면 그건 지금 국립보건원에서만 가능한 검사인 거죠. 그러면 각 의료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금까지 임신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연히 뭐 여행 가지 말라 그다음에 뭐 모기 조심해라는 거 이외에 임신부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침 자료에 8페이지에 조금 나와 있긴 한데요. 그거 보시면서 말씀. 보도자료 8페이지. 네,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유입에 대한 차단 그리고 위험 지역을 가셨을 때 조치사항 위주로 행동 수칙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적인 그런 행동 수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보 제공을 충분히 임신부들에게 또는 가임 여성들에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원칙이고요. 이거 말고 임신부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학회랑 같이 FAQ 형태로 만들고 그래서 산전진찰 하시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께서 상담해주고 권고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가지 않도록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다녀오셔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오셨는데 노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검사나 아니면은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임상적으로 아마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소두증이나 다른 합병증에 대한 부분들은 산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그 임산부라고 해서 일반인과의 그 예방 지침이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단 임산부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 과거력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산부인과 전문의와 어떤 식으로 추후에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그 관리 지침, 그 다음에 교육 자료를 완료를 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예, 뒤에 그리고 의료기관한테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건 나가고요. 이미 학회가 초안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상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안내문은 보도자료 10쪽에 지침이 이미 이제 한 30페이지 정도 지침이 의협이나 병협을 통해서 일단 전달은 됐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주의를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안내문 형태로 10쪽에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중앙일보 먼저 하시고. 네,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해외 지카 바이러스 28개 발생국에서 총 다 합쳤을 때 하루 평균에 입국하는 그 공항의 승객이 6,000명으로 들었는데 정확히 몇 명 정도인지 다시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카 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전국에서 하루 평균 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의심 증세 좀 심각한 환자나 이런 케이스는 들어온 게 없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직항이 있어서 일주일에 3번 비행기가 들어오고 200명씩 해서 한 600명 정도가 브라질 직항으로 들어오는 걸로는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그 발생 국가 중남미 지역은 굉장히 우리나라랑 교류가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의 정확한 숫자나 이거는 좀 확인해서 별도로 문자로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워서 입국자 숫자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심 신고가 있었느냐라는 거는 이제 지금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셔서 뭐 증상이 있어서 검체가 의뢰된 케이스가 한 2-3케이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검사가 진행 중인데 양성 나온 거는 없고요. 진행 중인 것도 있나요? 3건, 현재까지 3건 들어왔고 오늘 2건이 추가로 들어왔고 총 5건 중에 모두 음성입니다. 예, 5건 검사 의뢰됐고 댕기열, 뭐 치kun구니아 다 포함해서 음성. 예. 아직 2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5건이 됐고 접수가 됐고 3건은 음성이고 2건은 검사 진행 중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KBS. KBS 김덕훈입니다. 지금 그 임신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해서 이제 임신부가 제대로 임신 상태인 건지 확인한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임신부가 임신한 태아가 소두증에 걸렸다고 했을 때 임신한 상태에서 한 몇 개월 정도 지나야 이 아이가 소두증인지 아닌지를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고 나서 진짜 소두증이라고 확정이 됐을 때 뭐 이렇게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합법적으로 이제 지우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카 바이러스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의 그 여행력, 그러니까 노출이 됐을 시점이 언제쯤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산모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다라고 할 때 그 바이러스가 태아한테 어느 시기쯤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간 다음에 어느 시기쯤 2차적으로 변형이 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일단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기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안전하다, 어느 시기까지 이상이 발병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 그 산모가 그 외국 그 감염 지역에 여행을 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할 때까지 한 3-4주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초음파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소두증이 혹시 발생할 경우에
소두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중추신경계 기형이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일단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초음파적인 변형 소견이 없는지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임신 종결과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추가적으로 그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고려나 아니면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이요? 예.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에. 네,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임산부가 확진을 받은 경우에 그 태아의 감염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추가로 시간이 많이 돼서 한두 분만, 예, 김성일 기자. 뉴스원 음상준인데요. 그 현재 경보 단계가 지금 가장 낮은 단계인데 혹시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 올리는 단계가 뭐 환자가 발생하면 또 한 단계 격상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저희 장관님이 직접 주재한 위기평가회에서의 정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 사실상 매개체인 흰줄 순모기가 현재 국내 활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활동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유입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그냥 관심 단계를 유지하되, 그러나 해외 유입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이후에 모기 활동이 시작되고 모니터링 결과 모기 밀도도 증가되고 그럴 경우에는 희박하다 하더라도 국내 2차 전파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때가 됐을 때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주의 단계로 위기 단계를 격상해서 보건복지부의 이제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국장님이나 전문가님들이 다 설명을 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매개 모기에 대한 감시, 이지혜 기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가 모기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 내염 모기, 또 3.1열 말라리아 모기 타겟팅해서 모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줄 순모기는 서식지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부터는 제대로 특성에 맞춤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질문 안 한 분부터 받겠습니다. 네. 예. 공 기자님 먼저 하시고. 네, 국민일보 공개석입니다. 아까 의심 사례가 5건 들어와서 3건 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좀 불안감이 확산되면 이런 의심 신고나 이제 검진 의뢰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정보를 계속 공개하시고 공유하실 예정이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검체가 얼마나 의뢰가 됐고 검사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는 계속 정리해서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확진 양성 환자가 나오면 그건 당연히 바로 공개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몇 건 정도가 검체가 의뢰돼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보건연구원이 검사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검사에 대한 체계도 확대하는 거를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마이크 켜고. 예, 질문이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기의 생애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지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알을 낳았을 때 그 알을 낳은 모기들이 다 지카 바이러스를 복균한 상태에서 태어나는지 그것도 약간 궁금해요. 가능성이 있는지. 모기 전문가가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드리면 곤란한데, 모기의 생활주기 아시다시피 알, 애벌레, 성충의 이제 변태를 통해서 하는데, 당연히 성충이 됐을 때 바이러스, 보통 이제 생애 주기가 모기가 뭐 아시다시피 2,500종 이상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한 달 이상 생존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번식기를 거치게 되는데, 모기 자체가 알 또는 애벌레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자체를 뭐 보관하고 있다가 전파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성충인 상태에서 환자의 혈액을 흡혈을 해서 모기 체내에서 그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고 다른 사람을 2주 정도를 모기가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도
모기의 숙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로 원숭이, 가축인데 만약에 사람을 산발적으로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체내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주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매개 모기과 지금 오셨어요? 모기 전문가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좀. 예, 부가적으로 여기로 와서 마이크를 쓰세요. 일로 오세요. 거기서 하실까요? 편하시. 예, 일로 오시는 게 낫답니다. 예. 소개하시고 답변하시죠. 예, 본인 소개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무예 건축가에 있는 장규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기의 평균 그 지카 바이러스 옮길 수 있는 흰줄 순모기의 자인계에서 지금 알려진 건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 경란형 전파, 그러니까 모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경란형 전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로 이렇게 전파되는, 알로 전파되는, 그러니까 알을 통한 전파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없다라는 거고, 모기. 예. 네. 그리고 모기가 감염되면, 한 세 달 정도는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자연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명 기간이 3개월 정도. 네. 수명이 3개월이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 네. 뭐 천적이나 아니면 살충제, 방제 이런 거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평균 수명은 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게 모기마다 좀 특성이 다 달라서요. 저희도 네. 예. 또 아실 게 있습니까? 마지막 그러면 딴 게 아니라 원래 2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취재할 때 복지부나 질병관리부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권 국장님이 희박하지만은 혹시 2차 전파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5월 이후가 되면 아까 우리 직원이 설명드렸지만 모기 성충이 우연히도 흰줄 순모기가 잘 아시다시피 서식지가 이제 주로 이제 뭐 폐타이어라든지 또는 뭐 최악의 경우 항공기 내에 실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우발적으로라도 이제 다른 사람을 환자의 피를 흡혈한 다음에 물게 되면은 2차 전파는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히 드물고 희박할 경우긴 하지만 당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주의 단계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모기 활성화 시기에는 취약 지역 대상으로 방제라든지 이런 거에도 지금 만전하게 아까 정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공항 근처에 대한 모기 감시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래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뭐 흰줄 순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예.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마지막 하겠습니다. 채널A 이연아 기자인데요. 방금 항공기를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좀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은 몇 %까지로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항공기 소독을 어떻게 실시하고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 이렇게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전과 이후에 대한 항공기 소독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실은 매개목이랑 검역 쪽이 지금 같이 오시질 않으셔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미국에서 웨스트나일열이 유행했을 때도 그것도 또 모기를 가지고 해서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에 들어가서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모기를 채집을 해서 혹시나 비행기를 타고 모기가 같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모기가 잡히면 그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뭐 이런 검사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근처, 공항 근처에 그 모기들이 나와서 혹시 돌아다니는 거를 저희가 또 잡아서 어떤 모기가 어떻게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런 이제 감시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시에서 모기가 발견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 안에 어떤 살충제라거나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런 소독을 권고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퍼센테이지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자료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그 국내 전파되는 가능성을 확률로 물어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로 항공기로 전파되는 예, 전파될 가능성. 그런 거는 확률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지 그게 몇 %의 확률이다 이렇게는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전문가분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소통 전문단은 전문 소통 자문단은 그러니까 9명으로 꾸려져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낮밤 그다음에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 위기 소통을 할 때는 국민의 염려에 좀 이렇게 초점을 둬서 국민 중심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의료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협이 과장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특히나 요즘 같은 어떤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팩트 체커나 트러스트 체커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메르스 이후에 이제 방역 대책에 대한 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기소통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입니다. 그래서 위기소통 담당 관실을 만들어서 우리 박기수 부대변께서 지금 과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위기소통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려사항,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설명하는 걸 과학적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잘 제공을 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제 그런 식의 좀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예,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참석자들은 저 문자로 아마 갔을 거예요.